안녕하세요. 큐비드 이야기입니다. DOE 실험 계획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큐비드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큐비드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DOE입니다. 통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계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미리 힘들어하십니다. 사실 큐비드에서 DOE가 아주 요긴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큐비드에서 DOE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QBD GMP 이야기에서 DOE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강 실험계획법 기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식약처에서 공개한 QBD에 적용하는 통계 방법론 및 도구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실험계획법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자는 독립변수, 그러니까 흔히 아시는 X값입니다. 그런데 이 X가 보통 여러 개입니다. 온도, pH, 압력, 이런 것들이 인자가 되겠습니다. 수준은 인자의 값인데 흔히 2수준, 3수준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2수준이면 어떤 인자의 낮은 값과 높은 값을 말하고 3수준이면 낮은 값, 중간 값, 높은 값을 말합니다. 반응은 종속 변수, 그러니까 흔히 아시는 Y값입니다. 그런데 Y도 한계가 아니라 복수일 수 있습니다. 함량, 불순물의 양 이런 것들이 반응이 되겠습니다. 답음은 인자들 중 조절 불가능한 인자를 말합니다. 처리는 각 인자의 수준을 이용하여 만든 각각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반복은 동일한 처리에서 2회 이상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효과는 하나의 인자가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할 때 그 변화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인자라고 볼 때 이 수준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낮은 거 10도, 그리고 온도가 높은 거는 30도라고 하면 10도일 때의 함량의 값과 30도일 때의 함량의 값의 그 크기, 이거를 주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호작용은 2인자 이상 특정한 인자 수준의 조합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아까 만약에 온도가 있고 pH가 있다라고 하면 반응이 또 이때 함량이다라고 하면 온도와 pH가 각각 단독으로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어날 때 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교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계획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인자와 반응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실험을 무작정 많이 하면 힘들겠죠. 시간과 돈도 많이 들 테고요. 그래서 통계를 이용하여 실험의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험계획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험계획법을 통해 주효과와 교호작용도 알아보고요. 또 인자들의 영향을 파악해서 어떤 인자가 주요한 인자인지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한 최적의 처리 조합도 도출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설계 공간도 실험계획법을 통해 도출합니다. 풀링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계획법을 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하면 풀링을 하게 됩니다. 인자들의 개수가 많을 때 유의하지 않은 항들이 많이 있으면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풀링은 유의하지 않은 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풀링을 하여 유의하지 않은 항을 제거하게 되면 모형의 P값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모형의 P값이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P값이 0.05인데 그 값보다 낮아야지, 0.05보다 낮아야지 그 모형이 유의합니다. 그래서 유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링을 하는데 이때 그 오차항이라는 것도 우리 분석을 하게 되면 나오는데 그 오차항의 자유도가 4에서 6 이상 돼야지 모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링을 해서 오차항의 자유도를 확보하고 오차의 정규성이 확보될 때까지 풀링을 진행합니다. 풀링의 순서는 고차항에서 P값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분산 분석의 결과입니다. 가장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분산 분석에서 모형의 P값을 봐야 됩니다. 이 P값이 0.05보다 크면 유의하지 않고 0.05보다 작으면 유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0.083이니까 0.05보다 커서 이 모형은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분산 분석 결과를 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분산 분석의 결과를 보시면 오차항을 보게 됩니다. 이 오차항의 자유도를 보시면 7입니다. 오차항의 자유도가 4에서 6 이상 되어야 되는데 4에서 6 이상이니까 오차의 자유도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산 분석에서는 오차의 자유도 때문이 아니라 모형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풀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풀링을 해야 되느냐? 가장 고차항을 봅니다. 여기서 가장 고차항은 2차 항이죠. 2차 A, B인데 이 A, B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A, B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의 P값을 보니까 0.05보다 훨씬 큽니다. 0.270. 따라서 이 A, B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 A, B가 유의하지 않은 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 B를 풀링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분산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모형이 이번에는 0.066으로 좀 낮아졌지만 0.05보다 크기 때문에 여전히 모형은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차의 자유도는 7에서 8로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럼 풀링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고차항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제곱항이 가장 고차항입니다. 보시면 AA가 있고 BB가 있는데 AA의 P값은 0.453, BB의 P값은 0.065, 둘 다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A가 더 크죠. 그러니까는 이 AA 항을 풀링을 하게 됩니다. 또 풀링을 해보면 다시 이제 이런 분산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모형의 P값을 보시면 0.03타로 0.05보다 작아졌습니다. 이제 모형은 유의합니다. 오차의 자유도도 9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의 그 풀링을 통해서 이 분산 분석의 모형을 유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어, 실험 결과값을 실험 설계의 결과값을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링의 효과를 잔차의 정규성 확보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풀링을 3번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풀링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풀링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냐면 그 잔차의 정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정규 확률도를 보시면 여기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들이 이 직선상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이 잔차의 정규성을 확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 대적합치가 있는데 이 잔차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골고루 퍼져 있을 때 적합한 것이고요. 그 대순서 같은 경우에도 이 관측치 순서에 따라 잔차가 왔다 갔다 그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정규 보곡선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그 잔차 그림에서 풀링을 하고 나니까 요 지금 여기서는 크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정규 확률도가 조금씩 그 점들이 선 위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풀링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 번째 풀링 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이 이 실선 위로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적합치도 어,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에서 골고루 퍼져 있고 대순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아까 첫 번째 모양은 쌍봉이었었는데 이 점점 더 그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설계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설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말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스크리닝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 거르는 단계입니다. 뭘 거르냐면 수많은 인자 중에서 유의한 인자를 거르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플라켓 범한 설계와 부분 요인 설계입니다. 이렇게 스크리닝으로 인자를 거르면 인자의 수가 줄게 됩니다. 이것으로 특성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특성화 단계는 모형의
모양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인자의 수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완전 요인 설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최적화입니다. 이때 모형의 회귀식과 모양을 완전히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중심 합성 설계와 박스 벤켄 설계입니다. 이렇게 실험 설계법을 스크리닝, 특성화, 최적화로 목적에 따라 나뉘었는데, 뭐 이 세 가지가 꼭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하는 사람이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실험 설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켓 범한 설계는 스크리닝 단계에 쓰입니다. 다른 실험 설계법과 달리 비기하학 설계입니다. 실험 횟수는 12, 20, 24, 28, 36회로 지정되어 있고 주 효과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수는 7개 이상일 때 씁니다. 부분 요인 설계도 스크리닝 단계에 쓰입니다. 부분 요인 설계는 완전 요인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부분 요인 설계의 실험 횟수를 아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인자의 개수를 7개, 수준을 2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2의 7제곱, 2의 7승이 전체 실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의 7승이 128입니다. 128번의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완전 요인 설계가 되고요. 여기에서 반으로 줄인다면, 2분의 1로 줄인다면 2의 701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64번의 실험 횟수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분 요인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요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반으로 할 거냐, 4분의 1로 할 거냐, 8분의 1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험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분 요인 설계에는 완전 요인 설계의 줄임이기 때문에 교락이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교락은 2개 이상의 인자에 대한 효과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들의 효과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표에서 인자 C를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만 용출기 1이고 C가 1일 때는 용출기가 2입니다. 그래서 인자 C와 용출기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분 요인 설계에서는 교락 때문에 해상도를 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해상도는 교락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해상도는 3, 4, 5가 있으며 해상도마다 주 효과와 교호작용이 교락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해상도 3은 주 효과 파악이 가능합니다. 교호작용 파악은 안 됩니다. 그만큼 실험 횟수는 적습니다. 해상도 4는 주 효과와 교호작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해상도 4가 됩니다. 꼭 해상도 4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도 5는 실험 횟수가 많아져서 거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해상도 5를 쓰느니 그냥 완전 요인 설계를 합니다. 아까 완전 요인 설계에서 2분의 1, 4분의 1 등으로 줄여서 부분 요인 설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16분의 1부터는 잘 안 씁니다. 너무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실험 설계 결과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분 요인 설계는 일반적으로 인자수가 7개 이하일 때 씁니다. 완전 요인 설계는 수준을 2 또는 3으로 합니다. 또 실험 횟수는 수준의 인자를 제곱한 거에다가 중심점 수를 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요인 설계는 공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호작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인자의 수는 보통 2개에서 5개일 때 사용을 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기하학적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각 꼭지점이 실험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인자의 개수가 2개이면 사각형이 되고 이 3개이면 이렇게 육면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분 요인 설계는 이 모양에서
이렇게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취해서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완전 요인 설계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공률 효과가 없는 게 있고 공률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률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인자의 수준의 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률 효과가 일어날 때까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되느냐는 것을 완전 요인 설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인자가 A하고 B이고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반응의 값인데 A가 클수록 그리고 B가 클수록 반응의 값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계속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꺾이겠죠. 그 꺾이는 점을 계속 A의 수준과 B의 수준을 변경해 가면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 인자와 그 반응과의 그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응 표면법은 중심점에서 가장 좋은 값을 나타낸다는 가정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매우 정밀한 실험이 가능하며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당연히 공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요인 설계의 공률 효과와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 요인 설계의 공률 효과는 직선에 의한 모양인데 반응 표면법의 공률 효과는 곡선으로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완전 요인 설계의 공률 효과인데 이렇게 꺾여서 직선으로 나타나줘서 보이는데 이때는 한 175에서 최고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응 표면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175가 아니라 한 177 정도에서 최고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응 표면법을 써서 최저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수는 보통 한 3개 이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응 표면의 모양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볼록한 거, 그리고 가운데가 오목한 거, 그리고 말 안장처럼 생긴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3차원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등고선도로 2차원으로도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반응 표면법에 중심 합성 설계가 있는데 이렇게 요인점과 축점 그리고 중심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인점과 축점과 중심점을 더했을 때 이런 중심 합성 설계가 되는 것이고 이때 그 인자의 개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빨간 것들은 축점이고요. 만약에 3인자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육면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들이 요인값이 되고 빨간 것이 축점 그리고 가운데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중심 합성 설계에는 외접 중심 합성 설계, 내접 중심 합성 설계, 면 중심 합성 설계가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그 축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외접 중심 합성 설계가 이 축점이 가장 멀고 내접 중심 합성 설계는 좀 더 가깝습니다. 면 중심 합성 설계는 요 면에 이 면에 에, 요 축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범위를 잘 모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접 중심 합성 설계를 씁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 범위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좀 좁게 알고 있다, 범위를 좁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접 중심 합성 설계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쓸지는 실험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박스뱅케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인점과 축점이 모두 모서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3개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계획법의 기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험계획법을 통계 비전공자로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험계획법을 도구로서 공부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종류의 실험계획법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음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QBD GMP 이야기였습니다.